전문가들이 한국 없었으면 불가능했다고 말합니다. 한때 무시받던 한국, 이제는 세계가 배우려 합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당신은 나라가 죽어가는 걸 본 적 있나요? 저는 봤습니다. 제 눈앞에서 천천히 소리 없이. 1998년 겨울이었어요. 한때 실업률 28%, 젊은이들이 떠나가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유럽도 외면했지만 한국은 진심을 받습니다. 그 선택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 기적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티나 돌린코바입니다. 슬로바키아 경제부 차관이던 저는 매일 아침 똑같은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빈 거리, 문 닫은 상점,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 실업률 28%. 숫자가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제 대학 동기는 독일로 떠났어요. 건축학과를 나왔는데 베를린에서 청소부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부끄럽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 남아있는 게 더 부끄러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1993년에 태어났어요. 체코슬로바키아가 둘로 쪼개지면서요. 평화로운 이혼이라고들 했죠. 하지만 공산주의가 무너진 자리에 남은 건 폐허였습니다. 낡은 공장들, 쓸모없는 기계들, 그리고 길을 잃은 사람들. 1993년 슬로바키아가 독립했을 때 저는 경제부 사무관이었어요. 30대 초반이었죠. 야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싶었어요. 첫 출근 날 선배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답했어요. 만들어야죠. 선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공장들이 하나씩 멈췄습니다. 소련 시절 만들어진 낡은 설비들. 품질은 형편없었고 기술은 20년 뒤처져 있었어요. 누가 사겠어요? 누가 투자하겠어요? 공장 문 앞에는 매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일자리를 달라고.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경비원이 쫓아내면 사람들은 그냥 앉아 있었어요. 갈 곳이 없었거든요. 1995년 가을. 저는 동부 슬로바키아 공업지대를 시찰했습니다. 코시체라는 도시였어요. 한때는 철강과 기계 공업으로 번성했던 곳이죠. 도착했을 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거대한 공장 단지가 텅 비어 있었어요. 녹슨 철문, 깨진 유리창, 잡초가 자란 주차장. 안내를 맡은 시청 직원이 말했어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5,000명이 일했습니다. 지금은요? 50명 남았습니다. 경비원이랑 관리인이요. 우리는 공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멈춰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기계들. 공구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마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공장 사무실에 들렀어요. 책상 위에 달력이 있었습니다. 1992년 11월에서 멈춰 있었죠. 누군가 그날 마지막으로 출근했던 거예요. 그러고는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커피잔도 그대로였어요. 반쯤 마신 채로. 시간이 멈춘 공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손님은 저희밖에 없었어요. 주인 할머니가 수프를 내왔습니다. 요즘 장사 어떠세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공장이 돌아갈 때는 점심시간마다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지금은 하루에 손님 2~3명이면 다행이죠. 그럼 어떻게 버티세요? 연금으로요. 식당은 그냥 문 닫기가 아까워서요. 할머니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평생 여기서 살았거든요. 이 동네가 죽는 걸 보는 게 너무 슬퍼요. 식당 벽에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1980년대 사진이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이 웃고 있었어요. 식탁이 가득 찬 모습.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금은 그 사진만 남았어요. 추억만. 제 사무실 창문으로 보이는 거리도 똑같았어요. 오전 10시인데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끔 노인 몇 명이 천천히 걸어가는 게 전부였죠. 젊은 사람들은요? 다 떠났어요. 영국으로, 독일로, 오스트리아로. 남은 건 늙은이와 포기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어요. 사람들이 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직업소개소 앞에 줄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광경. 희망 없는 기다림. 1997년. 저는 차관으로 승진했습니다. 기뻐야 했는데 기쁘지 않았어요. 침몰하는 배의 선장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첫 업무 보고를 받던 날, 담당자가 숫자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실업률 28%, GDP 성장률 마이너스 2.3%, 외국인 직접 투자 전년 대비 40% 감소, 인구 유출 매년 3만 명 증가. 저는 보고서를 덮었어요. 충분합니다. 저는 매일 보고서를 읽었어요. GDP 성장률 마이너스, 무역수지 적자, 외환 보유고 감소. 숫자 뒤에 숨은 건 절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가는 속도였어요. 그해 여름, 저는 제 고향 마을에 갔습니다. 슬로바키아 중부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15년 만에 방문이었죠. 마을은 변해 있었습니다. 아니, 죽어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운동장엔 잡초가 자랐어요. 그네는 녹슬어 있었고 교실 창문엔 먼지가 쌓였습니다. 저는 운동장에 서서 한참을 있었어요. 어릴 적 친구들이 뛰어놀던 곳. 이제는 유령 같은 침묵만. 어느 날 저녁, 집으로 가던 길에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어요. 한 여자가 아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큰 가방 2개를 옆에 두고요. 여자의 얼굴이 익숙했어요. 제가 다니던 병원 간호사였습니다. 어디 가세요? 여자가 저를 봤어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요. 거기서 요양원 일자리를 구했어요. 아이는요? 데리고 가야죠. 여기 남으면 미래가 없으니까요. 아이가 엄마 옷을 잡아당겼어요. 엄마, 할머니는요? 여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는 여기 계셔야 해. 아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보고 싶을 텐데. 전화할 거야. 자주. 버스가 왔어요. 여자와 아이가 탔습니다. 버스 창문 너머로 아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떠났어요.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를 두고 떠나야 하는, 고향을 떠나야 하는 그 작은 얼굴. 1999년 겨울, 유럽연합 확대 논의가 한창이었어요. 폴란드, 헝가리, 체코가 가입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슬로바키아는요? 명단에 없었어요. 언론이 물었습니다. 왜 슬로바키아는 빠졌습니까? EU 관계자가 대답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준비가 안 됐다는 말. 그게 얼마나 모욕적인지 아세요? 우리도 노력했어요. 법을 개정했고, 제도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2000년 봄, 저는 브뤼셀로 갔습니다. EU 투자 포럼이었어요. 27개국 관료들이 모여서 투자 유치 경쟁을 벌이는 자리였죠. 저는 슬로바키아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3주 동안 준비했습니다. 밤새워 만든 그래프, 우리나라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데이터, 저임금 노동력, 중부 유럽 입지, 교육받은 인력. 믿었어요. 누군가는 관심을 가져줄 거라고,
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어요. 다른 나라 대표단들은 크고 화려했습니다. 폴란드는 15명이 왔더군요. 체코는 20명, 헝가리는 12명, 슬로바키아는요? 저 혼자였습니다. 예산이 없었거든요. 호텔 체크인할 때 프론트 직원이 물었어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슬로바키아입니다. 아, 슬로베니아요? 아니요, 슬로바키아요. 어디 있는 나라죠? 설명하는 게 지쳤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섰어요. 거대한 홀이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부스가 있었어요. 폴란드 부스는 화려했습니다. 대형 스크린, 브로슈어, 기념품. 체코 부스도 마찬가지였어요. 프라하 사진들, 멋진 영상. 슬로바키아 부스는요? 작은 테이블 하나. 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부스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돌렸어요. 체코 부스로 가더군요. 폴란드 부스로 갔습니다. 10시쯤 독일 투자자 한 명이 지나가다 멈췄어요. 슬로바키아? 네, 맞습니다. 그가 브로슈어를 집어들었습니다. 펼쳐봤어요. 5초쯤. 그러고는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갔어요. 점심시간이 됐을 때 드디어 한 명이 멈춰 섰습니다. 독일 중소기업 대표였어요. 슬로바키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어디 있죠?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입니다. 오스트리아와 폴란드 사이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체코 옆이군요. 네. 체코가 더 안정적이지 않나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명함만 받고 갔어요. 쓰레기통에 버릴 명함. 오후 세션. 발표 순서가 왔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갔어요. 청중석을 봤습니다. 반쯤 비어 있었어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중부 유럽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누군가 하품을 했어요. 저희는 숙련된 노동력과 경쟁력 있는 임금 수준을. 뒷좌석에서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가더군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나라는 투자하기에 안전하고 안전하다는 말을 하면서 저 자신도 믿지 못했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청중석은 조용했어요. 질문 하나 없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다음 순서는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대표가 단상에 올라왔을 때 사람들이 다시 들어왔어요. 자리가 가득 찼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폴란드 프레젠테이션은 화려했어요. 영상, 음악 통계.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투자 조건은요? 세금 혜택은요? 인프라는요? 폴란드 대표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오찬 시간. 저는 구석에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무리지어 다녔습니다. 폴란드 대표 주위에 사람들이 몰렸어요. 체코 대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헝가리 대표 옆도 붐볐어요. 아무도 저한테 오지 않았어요. 저는 샌드위치를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브뤼셀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 다녔습니다. 목적이 있어 보였어요. 저는요, 여기 왜 왔을까? 오찬 시간에 프랑스 기업 대표를 만났습니다. 정장 빳빳하게 입은 50대 남자였어요. 악수도 대충 했습니다. 명함을 건네며 말했죠. 저희 나라에 투자 좀 고려해 주시겠습니까? 그가 명함도 안 보고 말했어요. 슬로바키아? 거기 정치 안정돼요? 네, 민주정부가. 부패는요? 저희가 개혁을. 시장 규모는요? 500만 인구가. 그가 코웃음 쳤습니다. 500만? 파리 하나만 한 인구네요.
그러고는 돌아섰어요. 명함은 탁자 위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40대 차관이 화장실 칸막이에 기대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굴욕이 아니었어요. 공포였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거울을 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화장을 고쳤어요.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심호흡했어요. 다시 나갔어요. 웃는 얼굴로. 오후에 독일 자동차 부품 회사를 만났습니다. 기술 이사였어요. 슬로바키아에 공장을 지으면 어떤 이점이 있죠? 저는 준비한 답을 했습니다. 임금이 서유럽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품질은요? 저희 노동자들은 교육 수준이. 체코는 이미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가 있잖아요. 슈코다가 있고. 저희도 과거의 자동차를. 과거 말고 지금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시계를 봤어요. 죄송한데 다음 미팅이 있어서요. 악수도 안 했습니다. 그냥 갔어요. 다음 날 미국 투자사를 만났어요. 젊은 애널리스트였습니다. MBA 갓 나온 티가 났죠. 노트북을 펼쳐놓고 앉았어요. 그가 물었어요. 슬로바키아의 경쟁 우위는 뭔가요? 저는 준비한 답을 했습니다. 저희는 중부 유럽의 관문입니다. 오스트리아, 폴란드, 헝가리와 인접해 있고. 체코는요? 네. 체코가 더 낫지 않나요? 프라하도 있고 인프라도 더 좋고. 할 말이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그래프들이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슬로바키아의 정치적 리스크가. 저희 정부는 안정적입니다. 부패인식 지수가 중부 유럽에서 가장 낮은데요. 개선하고 있습니다. 법적 체계는요? EU 기준에 맞춰서. 하지만 아직 EU 회원국도 아니잖아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모든 게 약점이었어요. 모든 게 불리했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닫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슬로바키아는 저희 투자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요. 이해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진심으로 미안해 보였어요. 그게 더 슬펐습니다. 일본 기업도 만났습니다. 정중했어요. 아주 정중했습니다. 90도로 인사하고 명함 두 손으로 받고.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저는 1시간 동안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잠재력, 우리 국민의 근면성, 우리 정부의 의지.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메모를 했습니다. 질문도 몇 개 했죠. 인프라 개발 계획은요?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는 됐나요? 협의 중입니다. 침묵. 미팅이 끝나고 그들은 일어났어요. 다시 90도 인사. 그러고는 말했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알았습니다. 거절이었어요. 공손한 거절. 마지막 날.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공식 미팅은 아니었어요.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슬로바키아 차관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포럼은 어떠셨어요? 유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도 알았을 겁니다. 그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슬로바키아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요소가.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솔직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물론 미래는 밝을 겁니다. 빈말이었어요. 우리 둘 다 알았습니다. 그가 덧붙였어요. 체코처럼 하시면 어떨까요? 그쪽은 잘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체코가 아닙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저희는 슬로바키아예요. 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죄송합니다. 브뤼셀에서 돌아온 밤 저는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3일 동안 17개 기업을 만났어요. 단 한 곳도 관심 없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작았어요. 너무 가난했고,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우릴 믿지 않았어요. 슬로바키아로 돌아왔을 때 공항은 텅 비어 있었어요. 출국하는 사람만 있고 입국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입국장을 걸어 나왔어요. 마중 나온 사람도 없었습니다. 당연했어요. 좋은 소식이 없을 거란 걸 다들 알았으니까요. 택시 기사가 물었어요. 유럽에서 투자 많이 받아왔어요? 아직 협상 중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공장에서 일했었어요. 15년 동안. 지금은 택시나 몰고 있죠.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차관님 잘못도 아닌데. 하지만 저는 죄송했어요. 나라를 구하지 못해서. 택시 창밖으로 브라티슬라바가 보였어요. 저녁 7시. 거리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불 켜진 집도 별로 없었어요. 전기료가 부담스러워서 사람들은 일찍 불을 껐습니다. 2000년 여름, 경제부 장관이 저를 불렀어요. 회의실에 앉았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분위기가 달랐거든요. 장관의 얼굴이 늙어 보였어요. 한 달 사이에 머리가 더 휘어졌습니다. 이유는 어땠습니까? 어려웠습니다. 미국은요? 역시 어려웠습니다. 일본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한테 남은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요? 아무도 대답 못했습니다. 경제기획실장이 입을 열었어요. 러시아는 어떨까요? 모두가 그를 봤습니다.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자는 겁니까? 아니, 투자를 받자는. 우리가 왜 독립했는데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럼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러시아는 안 됩니다.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봤어요. 절망한 사람들의 몸부림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아무 결론도 없이 장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 달 안에 방법을 찾으세요. 못 찾으면요? 장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브라티슬라바 거리를 걸었어요. 여름인데도 거리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카페 불빛만 몇 개 보였죠. 안을 들여다봤어요. 사람들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다들 조용했습니다. 죽은 듯이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옆 벤치에 노인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비둘기에게 빵 부스러기를 주고 계셨어요. 날씨 좋네요.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죠. 날씨만은요. 오래 사셨어요? 평생요. 80년을 여기서 살았습니다. 많은 변화를 보셨겠어요. 노인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변화라. 전쟁도 받고 공산주의도 받고 민주화도 받죠. 근데 뭐가 달라졌나요?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젊은이들은 떠나고 희망만 자꾸 사라져요.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죠. 뭐, 천천히 걸어가시더군요. 구부정한 등.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나라가 죽어가는 건 전쟁 때문이 아니에요. 폭탄 때문도 아니고. 희망이 사라질 때 나라는 죽습니다. 사람들이 미래를 포기할 때, 떠나는 게 남는 것보다 나을 때, 그때 나라는 끝나는 겁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밤 10시였지만 불 켜진 방이 몇 개 있었습니다. 다들 집에 가기 싫었던 거예요.
집에 가면 가족들이 물어보거든요. 언제 좋아져요? 직장 구할 수 있어요? 우리 계속 여기 살 수 있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실업보험 신청서, 폐업 신고서, 이민 상담 문의. 하나하나가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하나가 포기한 꿈이었어요. 저는 그걸 하나씩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한 장의 신문 기사였어요. 누군가 제 책상에 올려놓았던 거죠.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한테 지금도 감사합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기적을 일으킨 나라.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나라 이야기였어요. 1950년대엔 세계 최빈국이었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고 국민 1인당 소득이 에티오피아보다 낮았대요. 길거리에 고아들이 넘쳤고 사람들은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국제사회는 이 나라를 포기했대요. 절대 발전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유엔 보고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대요. 하지만 50년 만에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다고, 자동차를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고 배를 만든다고, 가난한 나라에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됐대요.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저는 그 기사를 다시 읽었어요. 천천히. 단어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전쟁의 폐허. 우리도 그랬어요. 공산주의의 폐허. 최빈국. 우리도 가난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던 나라. 지금 우리처럼.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기사에 사진이 있었어요. 현대적인 도시 풍경. 빛나는 빌딩들. 복잡한 거리. 밤에도 환한 불빛. 우리랑은 너무 달랐습니다. 하지만 옛날 사진도 있었어요. 1950년대 사진.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들. 무너진 다리. 그 거리를 걷는 사람들. 눈빛이 텅 비어 있었어요. 지금 우리 국민들처럼.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을까? 누가 도와줬을까? 아니면 스스로 일어섰을까? 기사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스스로 했답니다.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기업들이 공장을 지었고, 국민들이 밤낮으로 일했대요. 땀 흘리고 피 흘리면서. 그러다가 외국 투자도 들어왔답니다. 처음엔 작은 공장, 그 다음엔 큰 공장. 기술도 배웠고, 수출도 했대요.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나라가 살아났답니다. 기사 마지막 문장. 불가능해 보였던 기적이었다.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기적. 창밖을 봤습니다. 브라티슬라바의 밤. 어둡고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뭔가 달랐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주 작은 불씨 같은 거. 꺼질 듯 말 듯한. 하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다시 봤어요. 그 나라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대한민국. 낯설었어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나라였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그 이름이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출근했어요. 누구보다 먼저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 신문 기사를 다시 펼쳤어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도서관 자료로.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읽을수록 놀라웠습니다. 1960년대 사진들, 흙길, 초가집, 맨발로 걷는 아이들. 우리보다 더 가난했어요. 2000년 사진들, 고속도로, 아파트, 공장.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50년 만에, 한 세대 만에. 저는 장관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 든 건 그 신문 기사였어요. 장관이 물었습니다. 뭐가 그리 급합니까? 저는 기사를 책상 위에 펼쳤어요. 이 나라에 연락해보면 어떨까요? 장관이 기사를 봤습니다. 안경을 고쳐 썼어요. 읽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봤어요. 진심입니까? 네. 유럽도 안 되고 미국도 안 되고 일본도 안 됐는데. 그래서입니다. 장관이 한참 침묵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어요. 그러고는 작게 웃었어요. 쓴 웃음이었습니다. 잃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말이 슬펐어요. 우리한테 정말 잃을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장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왜 우리한테 투자하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한테 줄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안 해보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십시오. 정말입니까? 어차피 다른 방법도 없으니까요. 장관이 기사를 도로 제게 건넸어요. 기대는 하지 마세요. 거절당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어요? 네. 왜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외교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시아 담당 부서 좀 연결해 주세요. 어느 나라 말씀이신가요? 저는 신문 기사를 다시 봤어요. 그 나라 이름을 천천히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거기요? 왜요? 투자 유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차관님, 농담이시죠?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알아요.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도 해봐야죠. 담당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사관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뒤, 외교부에서 보고가 왔어요.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답니다. 대사관 측 반응은 시큰둥했대요. 검토해 보겠다고만 했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거든요. 2주가 지났습니다.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매일 외교부에 전화했습니다. 아직 답이 없습니다. 3주째.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대사관에서 연락이 없네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포기하려고 했어요. 역시 안 되는구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작은 나라를 누가 신경 쓰겠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일찍 퇴근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강을 봤습니다. 도나우강이었죠. 물은 천천히 흘렀어요. 멈춘 것 같지만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꿀 줄은, 그 작은 불씨가 나라 전체를 밝힐 줄은, 그리고 10년 뒤 제가 그 나라 공항에 서서 눈물을 흘릴 줄은. 하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저는 그냥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아 보자. 그래도 시도는 해봤다고 말할 수 있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비서가 저를 봤어요. 얼굴이 상기돼 있었습니다. 차관님, 왜요? 팩스가 왔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디서요? 한국 대사관이요. 사무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팩스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외교부 경유. 한국 대사관 발신. 손을 뻗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서를 펼쳤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나라 대사관에서 온 회신이었어요.
읽었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본국 기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실사단을 파견하고자 합니다. 일정 조율을 부탁드립니다. 눈물이 났어요. 제가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기쁜 건지, 안도한 건지, 두려운 건지. 비서가 물었어요. 차관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창밖을 봤어요.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빛 같았어요. 보고서 표지를 봤어요. 거기 적힌 나라 이름. 대한민국. 솔직히 낯설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국을 잘 몰랐어요. 지리 시간에 배운 기억도 희미했고, 뉴스에서 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나라. 그게 전부였어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한국이요? 어디 있는 나라예요? 저도 정확히 몰랐어요. 지도를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아시아를 더듬었죠. 중국 옆, 일본 옆, 작은 반도 하나. 여기요. 생각보다 작았어요. 슬로바키아보다도 작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알아봤어요. 인터넷으로, 도서관에서. 자료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읽을수록 놀라웠어요. 1950년 전쟁.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고 합니다. GDP가 아프리카 국가보다 낮았대요. 그런데 5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 나라가 왜 우리를 도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닐까? 결국 실망하는 거 아닐까? 유럽도 미국도 일본도 거절했는데 왜 한국은 관심을 보이는 걸까? 2주 뒤 한국 기업 실사단이 왔습니다. 5명이었어요. 공항에 마중 나갔죠. 9월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어요. 그들이 나왔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정장이 깔끔했어요. 자세가 반듯했고 인사가 정중했습니다. 팀장이 먼저 다가왔어요.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슬로바키아 경제부 차관입니다. 악수를 했어요. 단단한 악수였습니다. 눈을 마주쳤죠. 진지한 눈빛이었어요. 장난이 아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호텔로 안내했어요. 차 안에서 팀장이 말했습니다. 비행기에서 슬로바키아 자료를 읽었습니다. 아, 네. 어려운 상황인 것 같더군요. 순간 당황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좋게 포장해야 할까? 저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네. 매우 어렵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더 진지하게 보려고 합니다. 네. 어려운 곳일수록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말이 이상했어요. 유럽 사람들은 정반대로 말했거든요. 어려우면 위험하다고. 호텔 로비에서 간단한 미팅을 했습니다. 한국 팀장이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공장 후보지를 보고 싶습니다. 네, 준비했습니다. 인프라 현황도 보여주세요. 네.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우리 인프라가 형편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한국 팀원 하나가 물었어요. 솔직히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좋은 것만 보여주시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했어요. 다른 투자자들은 좋은 것만 보고 싶어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니트라로 향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서부 도시였어요. 공장을 지을 만한 곳이었죠. 차로 2시간.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덜컹거렸습니다. 한국 팀원들은 말이 없었어요. 창밖만 봤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두려웠습니다.
한 팀원이 노트에 뭔가 적었어요. 도로 상태를 메모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팀원은 사진을 찍었어요. 주변 풍경을, 빈 공장들을. 공장 후보지에 도착했어요. 넓은 평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기도, 수도도, 도로도 제대로 안 돼 있었습니다. 한국 팀장이 차에서 내렸어요. 걸어 다녔습니다. 땅을 밟아봤어요. 주변을 둘러봤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물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항구가 어디죠? 함부르크입니다. 거리는요? 1200km. 침묵.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멀군요. 네. 철도는요? 지금은 화물철도가 없습니다. 계획은요? 있습니다만 예산이. 고속도로는요? 계획 중입니다. 팀장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메모만 했어요. 오후에 전력시설을 봤어요. 낡은 변전소였습니다. 소련 시절 만든 거였죠. 녹이 슬어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용량이 얼마죠? 현재 50메가와트. 공장 가동하려면 최소 200은 필요한데요. 확장 가능합니다. 언제까지요? 협의가 필요합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엔지니어가 변전소 안을 들여다봤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적었어요. 안 좋은 내용일 게 분명했습니다. 저녁, 호텔 레스토랑에서 회의했어요. 한국 팀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어로요.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표정으로 알았습니다. 좋지 않다는 걸. 식사가 끝나고 팀장이 저를 봤어요. 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인프라가 많이 부족합니다. 네. 도로, 철도, 전력, 항구. 모든 게 문제예요. 알고 있습니다. 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역시 안 되는구나. 한국도 마찬가지구나. 하지만 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었어요.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방법을 찾아보고 싶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법이요? 네. 인프라는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팀장이 웃었어요. 한국도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방법을 찾아보고 싶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거절이 아니었어요. 유예였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어요. 다음 날, 장관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 측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렵다고 합니다. 예상했던 일 아닙니까? 네,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재무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인프라입니다. 도로, 철도, 전력.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최소 5억 유로. 모두가 침묵했어요. 우리한테 없는 돈이었습니다. 산업부 차관이 말했어요. EU 기금을 신청하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차관은요? 우리 신용도로는. 또 침묵. 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팀을 만나고 싶습니다. 총리님께서 직접요? 네. 총리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 오후, 총리 집무실. 한국 팀이 들어왔어요. 총리가 일어나서 맞았습니다. 깊게 인사했어요. 90도로.
저는 놀랐습니다. 총리가 그렇게 인사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총리가 말했어요.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팀장도 정중했어요. 총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잘 아실 겁니다. 네. 가난합니다. 인프라도 없습니다. 한국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총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우리한테는 사람이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사람들은 성실합니다. 총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배우고 싶어 합니다. 일하고 싶어 합니다. 기회만 주신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침묵. 총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토지는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세금도 10년간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필요하시다면 산을 뚫겠습니다. 전력이 부족하다면 발전소를 짓겠습니다. 항구가 멀다면 철도를 놓겠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옆에서 봤어요. 한 나라의 총리가 고개를 숙이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모습,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뭉클했어요.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는 모습. 총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닙니다. 부탁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제발. 한국 팀장이 오래 침묵했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총리님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본사에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가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깊게. 저도 같이 숙였습니다. 한국팀이 떠난 후 저는 총리실에 남았습니다. 총리가 창밖을 보고 서 있었어요. 차관. 네. 우리가 너무 초라해 보였나요? 아닙니다. 거짓말 마세요. 총리가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전달됐을 거예요. 저는 위로했습니다. 그들도 진지해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매일 전화기만 받습니다. 울리지 않았어요. 열흘째 되던 날, 포기하려던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 대사관이었어요. 본사 결정이 나왔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숨을 참았습니다.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전화기를 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비서를 불렀어요. 장관님께 연결해 주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국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한국 측에서 팩스가 왔어요. 투자 계획서였습니다. 1차 투자 규모 7억 유로. 저는 그 숫자를 몇 번이고 확인했어요. 실수가 아닌가 싶어서. 하지만 진짜였습니다. 7억 유로. 우리나라 연간 예산의 10분의 1이었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 한국 본사 부사장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한국어 원문과 영어 번역본. 슬로바키아의 조건이 좋아서 결정한 게 아닙니다. 슬로바키아의 간절함을 받습니다. 한국도 1960년대에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었죠. 그때 아무도 우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나라가 우리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독일, 미국이 손을 내밀었어요. 그 기회로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기회를 드릴 차례입니다. 슬로바키아를 믿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울었어요. 사무실에서 혼자 소리내어. 이건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동정도 아니었어요. 믿음이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어요.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차관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울고 계시잖아요.
기쁜 눈물이에요. 그날 저녁, 정부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도 참석했어요. 한국 투자 소식을 보고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일어섰어요. 다른 사람들도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박수쳤어요.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희망이 담긴 목소리. 2004년 봄. 공사가 시작됐어요. 니트라 공장 부지. 한국 건설팀이 들어왔습니다. 첫날, 현장 소장이 말했습니다. 17개월 안에 완공하겠습니다. 17개월이요? 유럽 기준으로는 최소 3년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정이었습니다. 네. 17개월. 그는 단호했습니다. 약속합니다. 저는 믿지 않았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시작했습니다. 매일 현장에 나갔어요.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시작해서 밤 10시에 끝났어요. 주말도 없었습니다. 토요일도 일했어요. 일요일도 일했습니다. 비가 와도 멈추지 않았어요. 눈이 와도 계속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슬로바키아 노동자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쉬지도 않나요? 저렇게 일하면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쓰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었습니다. 일하면서도 웃었어요. 어느 날 밤, 현장을 지나쳤습니다. 11시였어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차를 세웠습니다. 내려서 봤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슬로바키아 사람들, 함께. 한국 현장 감독이 저를 봤어요. 아직도 일하세요? 네. 일정이 빠듯해서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가 웃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보통입니다. 빨리빨리요. 빨리빨리. 그 단어를 저는 잊을 수 없어요. 한국 사람들의 DNA 같았습니다. 슬로바키아 노동자들도 함께 일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어했습니다.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달라졌어요.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느 날 한국 팀장이 슬로바키아 노동자를 칭찬했습니다. 이반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배우는 속도가 빠르네요. 이반이 웃었어요.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자신감 있는 웃음. 3개월 후, 이반이 저한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해요. 그래요? 일도 빠르지만 가르쳐 주는 것도 친절해요. 그래요? 네. 못하면 화내지 않고 다시 보여줘요. 6개월 후, 골조가 완성됐어요. 예정보다 빨랐습니다. 한국 건설사 사장이 왔어요.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하고 있네요. 현장 소장이 대답했습니다. 슬로바키아 팀이 열심히 해줘서요. 1년 후, 내부 설비가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배로 온 기계들. 최첨단이었습니다. 슬로바키아 기술자들이 교육받았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가르쳤습니다. 밤낮으로. 어느 날 저녁, 교육장을 지나쳤어요. 10시인데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슬로바키아 젊은이들이 앉아 있었어요.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칠판에 그림을 그렸어요. 설명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서. 한 청년이 손을 들었어요. 질문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시 설명했습니다. 천천히, 친절하게. 청년이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알겠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엄지를 들었습니다. 굿. 청년이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좋았어요. 배우려는 사람, 가르쳐주는 사람, 희망이 보였습니다. 2005년 10월, 공장이 완공됐습니다. 17개월, 약속을 지켰어요. 정확히, 개장식 날, 대통령이 왔습니다. 총리도 왔고, 한국 본사 회장도 왔어요. 회장은 60대쯤 돼 보이는 분이었어요. 인사를 나눴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의 악수는 따뜻했어요.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공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 로봇 팔들, 첨단 설비들, 믿을 수 없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이곳은 빈 땅이었어요. 이제는 미래였습니다. 첫 차가 생산 라인을 나왔어요. 빨간색 SUV였습니다. 반짝였어요. 새 차 냄새가 났습니다. 슬로바키아 노동자들이 박수쳤습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한국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슬로바키아와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약속은 지켜졌어요. 1년 후, 협력업체들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부품 회사들, 타이어 공장, 유리 공장, 시트 공장, 하나씩 지어졌어요.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2,000명, 5,000명, 1만 명. 니트라가 변했어요. 빈 상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새 식당이 열렸어요. 한국 식당도 생겼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졌어요. 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젊은이들이, 가족들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실업률이 떨어졌어요. 28%에서 20%로, 15%로, 10%로. 2008년 또 다른 한국 자동차 회사가 왔습니다. 두 번째 공장을 짓겠다고 진로반하였어요.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빠른 건설, 일자리 창출, 지역 발전,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슬로바키아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걸음걸이가 달라졌습니다. 2010년 슬로바키아는 변했습니다. 인구 대비 자동차 생산량 세계 1위, 독일을 넘어섰어요. 체코를 넘어섰습니다. 작은 나라가 자동차 강국이 됐어요.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거리를 걸을 때 사람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걸었어요. 웃었습니다. 카페에 앉았을 때 젊은이들이 떠들고 있었어요. 미래 이야기를, 꿈 이야기를. 나 대학 졸업하면 자동차 회사 들어갈 거야. 나도 엔지니어 되고 싶어.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옛날 병원 간호사를 만났어요. 오스트리아로 떠났던 그 여자. 돌아오셨어요? 네. 작년에요. 아이는요? 저기 있어요. 여자가 가리켰습니다. 아이가 친구들과 놀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좋아졌더라고요. 여자가 말했어요. 이제는 희망이 보여요. 일자리도 있고, 아이 미래도 보이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망. 그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한국 문화도 들어왔습니다. 젊은이들이 K-팝을 들었어요. 드라마를 봤습니다. 한국어 학원이 생겼어요. 수강 신청이 밀렸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려고요?
공장에서 일하려면 필요해요. 한국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싶어요. 한국 정말 멋있거든요. 한국 식당도 생겼습니다. 김치찌개, 비빔밥, 불고기. 처음엔 낯설었어요. 맵고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맛있었어요. 제 딸도 한국을 좋아하게 됐어요. K-드라마를 봤습니다. 엄마, 한국 정말 멋있어. 그래? 나도 한국 가보고 싶어. 언젠가 가자. 정말요? 응. 엄마도 가고 싶어. 2015년. 저는 한국에 갔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초대받았거든요. 한국 본사 창립 50주년 기념식.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압도당했습니다. 거대했어요. 현대적이었습니다. 깨끗했어요. 서울을 봤어요. 빌딩들, 도로들, 사람들, 지하철. 모든 게 빨랐습니다. 사람들이 빨리 걸었어요. 차들이 빨리 움직였습니다. 도시가 살아있었어요. 숨 쉬고 있었습니다.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본사, 첨단 기술들, 로봇들, AI, 무인 자동화 시스템, 회장을 만났어요. 10년 만이었습니다. 더 늙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어떻습니까?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아닙니다. 슬로바키아 사람들이 잘해줬어요. 회장이 웃었습니다. 겸손한 웃음. 저녁 식사를 했어요. 한정식이었습니다. 반찬이 20가지. 하나하나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 전쟁 후에 이렇게 됐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1950년대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길거리에 거지들이 넘쳤죠. 고아들이 굶어 죽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됐죠.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회장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를 도와준 나라들.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슬로바키아를 도우신 거군요. 돕는 게 아닙니다.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같이 가는 겁니다. 슬로바키아가 잘 되면 우리도 잘 되는 거예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 불빛들, 강 위로 다리가 빛났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를 살렸구나. 2020년. 저는 은퇴를 앞뒀어요. 마지막 업무 중 하나. 니트라 공장 방문. 공장 안. 슬로바키아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능숙했습니다. 자신감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과 대등하게 일했습니다. 젊은 팀장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여기서 일하셨어요? 네. 15년 됐습니다. 자랑스럽겠어요. 네. 정말이요. 그가 웃었습니다. 밝은 웃음. 이 공장이 제 인생을 바꿨거든요. 공장 밖으로 나왔어요. 주차장. 슬로바키아산 차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차. 멀리 보였어요.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 학교. 병원. 쇼핑몰. 이 모든 게 한국 덕분이었습니다. 퇴임식 날. 장관이 말했어요. 차관님이 한국을 불러왔죠. 운이 좋았습니다. 아니에요. 용기였어요. 포기하지 않은 용기. 하지만 저는 알아요.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절박함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선택. 한국의 믿음. 집으로 가는 길. 브라티슬라바 거리.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걸었어요.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어요. 카페마다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20년 전, 이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희망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살아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보관해둔 게 있었어요. 2000년 그날 책상에 올라왔던 신문 기사. 전쟁의 폐허에서 기적을 일으킨 나라. 그 기사.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다시 읽었어요. 천천히. 그때처럼. 한국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을 봐줬어요. 조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간절함을 봤어요. 사람을 봤습니다. 돈을 벌려고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성장하려고 했어요. 그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도나우강이 반짝였어요. 강물은 흐릅니다. 멈추지 않고. 슬로바키아도 그렇게 흐르고 있었어요. 한국이 열어준 길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서, 미래를 주셔서, 다시 꿈꿀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계속 오전 7시 58분 아이들도 그 아이들의 아이들도 기억할 겁니다. 슬로바키아를 믿어준 그 나라를.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해외 감동 이야기와 한국의 선택이 만든 순간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조용히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